안녕하세요. 유용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장병 여러분들 앞에서 용병의 세계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용병의 개념을 좀 보죠.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자국 또는 타국의 무장 세력 간 전쟁에 참여하는 직업 종사자를 이제 보통 우리가 용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처럼 징병제에 의해서 군에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모병제에 의해서 지원하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용병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용병은 인류의 직업 중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대부터 우리가 용병이 이제 존재를 했는데 이집트, 그 다음에 그리스, 페르시아 이때도 용병들이 많이 운용이 됐고요. 그리스 경우는 스키타이족이 기병으로 유명했는데 이 스키타이 기병이라든지 크레타의 궁병, 이 궁병이 용병으로 많이 이제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 시대에도 다양한 용병들이 활용이 됐는데 그때 이제 갈리아라든지 로마가 용병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세의 경우를 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봉건 시대였죠. 그러다 보니까 영주가 이 돈을 줘가면서 이 용병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거기에는 뭐 자유민중 용병단이다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용병단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의 경우는 용병의 최전성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동로마 제국의 경우도 보면 노르만 출신의 바랑기안 근위대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됐었습니다. 다음 이제 근대를 보면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도 이제 유럽 군대에서 용병이 이제 큰 비중을 차지했었고요. 예를 들면 프랑스 혁명 이전의 경우 보병연대의 3분의 1 정도가 용병인 때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현대를 이제 20세기 이후로 보통 이제 분류를 하는데 이른바 그 현대 이전에 근대와 현대 사이에는 민족주의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민족주의 시대에는 사실은 이제 국민 개병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용병이 사실 많이 이제 사라졌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그 제국주의 국가들이 많이 몰라 그랬죠. 식민지들이 많이 해방이 되면서 여러 이제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위 제국주의 국가와 식민지 독립을 하려는 이러한 세력들, 국가들 사이에 갈등이 많이 생겼는데 이런 분쟁 과정에서 용병들이 다시 이제 많이 각광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195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 주요 전쟁과 내전에서 용병이 다수 등장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용병 사례들을 좀 살펴보죠. 우선 구루카 용병이 훈련하는 영상이 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실전 상황에서 늪지라든지 강물을 통과해서 극복하고 작전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야전 상황을 대비한 이런 훈련이고요. 주간은 물론이고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야간에 조명찬을 투하하는 그런 상황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소개하는 그러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루카의 이제 역사를 보면 이 구루카족이 그 네팔에 사는 소수 민족이에요. 여기가 보면 높은 산악지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고산지대에서의 그 활동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강인한 체력을 갖게 된 이제 그러한 민족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초 체력이 뒷받침이 돼서 세계 각지 지난 200여 년간 각종 분쟁 지역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구루카족이 항상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겁쟁이가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이제 감투 정신이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구루카족은 어떻게 알려졌냐면 영국이 이제 네팔을 점령하려고 1800년대 초반에 침략을 했습니다. 1816년에 영국하고 네팔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영국이 사실 뭐 네팔 미개한 나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우습게 봤겠죠. 그리고 이 구루카족이 보면 키가 작아요. 저만큼 작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습게 보고 갔다가 굉장히 고전한 거예요. 이 작은 사람들이
코클이라고 불리는 칼인데 칼도 크지가 않습니다. 길이가 한 46cm 정도밖에 안 되는, 보기에는 좀 허접해 보이는 그런 건데, 이 칼을 휘두르면서 막 맹렬하게 용감하게 달려드는데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그때 영국이 정말 고전합니다. 그래서 야, 얘들 봐라, 얘들을 우리가 좀 활용을 하면 좋겠다,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영국이 이제 구르카족들을 용병으로 활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쳐서 이 소위 영국과 이 구르카족의 인연이 시작이 됐고, 구르카 용병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만 해도 영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니까 이 대영 제국의 군대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 구르카족들한테는 굉장히 인기 있는, 정말 인기 짱인 직장이 됐던 거죠. 매년 영국이 200명 정도의 구르카족만 용병으로 선발했는데 얼마가 지원했느냐? 무려 28,000명이 지원했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무려 14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인 건데, 이런 요소 중에 하나는 연봉이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2,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대해서 취업을 해도 이 정도 이상을 받을 경우가 많을 텐데, 네팔이 기준으로 보면 1년 그 GDP 국민소득이 400달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400달러면 우리 돈으로 40만 원 좀 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소득이죠. 그래서 이 치열한 경쟁률을 보인 건데, 그때 이제 테스트하는 것도 정말 장난이 아닌 게요. 25kg 되는 무거운 짐을 머리에 걸어서 메고 평지가 아닌 그 험준한 산악지형 6km를 48분 내에 주파를 해야 되는 이런 테스트도 통과를 해야 선발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했느냐? 과거에 전성기 때는 영국군의 구르카 용병이 무려 13,000명이나 있었는데, 점차 이제 영국도 냉전도 끝나고 위협이 줄어들면서 이제 3,000명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르카 용병하면 영국만 연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이 운용을 하는 게 이제 현실인데요. 예를 들면 인도군 같은 경우 무려 4만 명이 넘는 4만 2천 명 정도를 구르카 용병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브루나이 같은 경우는 2천여 명이 특수 경비 부대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싱가포르에서도 1,800여 명이 경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3년 전에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 열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모습 중에 하나가 구르카 용병이 등장한 거예요. 그 정상회담에 대비해서 치안 유지를 위해서 많은 싱가포르 경찰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 구르카 용병들이 실제로 싱가포르의 경찰 요원들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명성을 떨친 만큼 수많은 실전에서 용맹을 떨쳤는데요. 예를 들면 2차 대전 때 영국군의 그 버마 전선, 그 구르카 대대에 이제 디마프라 중사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혼자서 일본군 24명을 살을 해서 용명을 떨쳤다고 하고요. 6.25 전쟁 때도 사실 영국군의 일원으로 실전에서 공훈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1974년에 키프루스 사태라든지 1999년 코소보 전쟁이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2001년 아프가니스탄, 2003년 이라크 전등에서 구르카 용병들이 역시 활약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스위스 근위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스위스 근위대는 이제 중세 시대에 당시 최강이었던 이 합스부르크 왕가라고 있는데, 이 기병들을 이 보병이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기병을 잡는 보병으로 명성을 떨쳤죠. 이 특징은 보면 이 스위스가, 여러분들 스위스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산악지대죠. 아주 험준한 산악지대가 많은데, 구르카 용병처럼 어릴 때부터 이런 데서 뛰어놀고 뭐 교육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초 체력이 아주 튼튼했던 겁니다. 이 힘이 세다 보니까 긴 창을 쓸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근력을 갖게 됐던 거고요. 이 스위스 용병 근위대가 각광을 받은 가장 큰 요소는 배신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중세 시대 용병들이 많다 보니까 소위 이중 플레이하는 거예요. A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어요. 예를 들어 1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B라는 사람이 200만 원 줄게 하면은 속된 말로 배신 때리는 경우가 생기죠. 중세 시대에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이 스위스 용병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 신뢰와 의리를 중시했어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얘기가 스위스 용병들은 어느 나라를 가든 끝까지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된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527년에 신성 로마 제국이 바티칸을 침공을 합니다.
그때 이 바티칸을 지키던 그 장병들이 거의 전멸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42명의 스위스 군의대만 남게 돼요. 그때 이제 교황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이제 끝나게 됐으니까 너네들은 너희 조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교황님과 끝까지 하겠습니다 하면서 거의 다 전멸해 가면서 지킨 겁니다. 그게 인연이 돼서 지금도 여러분들 바티칸 시티 가본 분들 아시겠지만 스위스 군의대가 교황청의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그럼 스위스 군의대는 어떻게 선발하느냐? 기본적으로 스위스 군에 복무한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 미혼이어야 되고, 가톨릭 신자여야 됩니다. 키가 174cm 이상의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19세기 이후에는 이제 스위스 정부에서 용병을 금지해요. 그래서 이 바티칸 군의대는 병사 군대가 아니고 경찰이 성격이 강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프랑스 외인 부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외인 부대는 1831년에 프랑스의 루이 필리프 1세가 알제리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용병 5개 대대를 구성한 것이 시초인데요. 이 1863년에 그 멕시코의 카메론 전투에서 명성을 얻게 됐는데, 그때 의수를 단 당주대위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끝까지 본인이 장렬히 전사해 가면서 멕시코 군 수천 명, 2천여 명과 싸워가지고 전사를 하면서 명성을 얻게 됐어요. 초기에는 사실 이 프랑스 외인 부대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던 게, 외국인 범죄자라든지 불황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많이 선발했어요. 이것은 초기 얘기고요. 그 뒤에는 정말 세계 각국에서 특수부대 출신이라든지 이런 정예의 실력과 권위를 인정받는 이제 그런 이제 군대로 사실 발전한 이제 그러한 게 이제 외인 부대인데요. 선발을 어떻게 하느냐? 17세에서 40살까지 남성을 대상으로 해서 신체 검사 등을 통과하면, 과거는 우리가 노래에도 있죠. 과거는 묻지 마세요. 근데 묻지 않는 부분이 뭐가 있냐? 인종, 언어 능력, 이런 것들은 또 묻지 않습니다. 외인 부대는 어느 정도 했냐? 2018년 기준으로 세계 138개국 출신 8,500여 명 정도로 이제 구성이 돼 있었다고 하고요. 이 외인 부대는 그 명성에 걸맞게 1831년 창설 이후 지금까지 3만여 차례 걸친 그 각종 실전 상황에 투입이 됐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21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전략기동 부대 중에 하나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예를 들면 1994년에 예멘 사태라든지 2011년에 이라크전이라든지 7년 전인 2014년 말리 사태 등에 투입이 됐습니다. 이런 그 외인 부대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프랑스가 이제 징병제가 거의 사라지고 그러면서 복무 기간이 굉장히 줄어들고 그랬는데, 외인 부대는 기본적으로 5년을 근무하기 때문에 숙련도가 높은 것도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현대판 용병으로 불리는 이제 PMC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PMC는 말씀드렸듯이 프라이빗 밀리터리 컴퍼니, 우리말로 하면 민간 군사 기업의 약어인데요. 그중에 그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블랙워터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블랙워터는 이라크전을 계기로 반짝 컸다가 사그라든 이제 그런 기업인데, 1997년에 미국의 아시죠? 여러분도 아시죠? 그 유명한 최정예 특수부대인 네이비 실팀 중에 8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했던 에릭 프리스라는 사람이 설립을 했습니다. 그때 이름이 이제 블랙워터 USA였는데요.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을 했어요. 미 특수부대의 그 교육시설에 대한 임대 사업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라크전이 벌어지면서 이라크에 미국의 이제 행정관이 부임을 합니다. 일종의 이제 총독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인데, 이 폴 브레머란 행정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이 블랙워터가 경호를 하면서 뜨게 된 겁니다. 아주 진짜 확실하게 뜬 거는 2004년 4월에 그 이라크에서 나자프 전투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수백 명의 반군이 이라크 임시 행정처 건물을 습격을 합니다. 근데 그때 지키고 있던 게 블랙워터 요원들인데, 인원이 몇 명이었냐? 단 8명이었어요. 근데 이 8명이 수백 명의 반군 공격을 버틴 겁니다.
근데 버티다 보니까 아무래도 8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뭐 탄약도 떨어지고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미군의 조문을 받은 게 아니고 블랙워터가 갖고 있던 블랙호크 헬기 3대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탄약 뭐 물자도 공급하고 그다음에 헬기에서 기관총 사격도 하고 지원하면서 물리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블랙워터가 정말 전투도 잘하는 정말 우리가 쓸만한 부대구나. 미군도 한국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계약을 하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사업을 맡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2006년에 10억 달러, 이 10억 달러 규모의 미 국무부 경호 계약을 체결을 했고 이에 따라서 블랙워터 요원이 무려 1000여 명이 이라크에만 파견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급부상한 만큼 또 급몰락을 하게 되는데요. 2007년에 이 블랙워터한테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뭐냐하면 이 블랙워터 요원들이 그 외교관을 바그다드 시내에서 경호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번화가에 그 나스루 광장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발적으로 민간인을 이 반군이라든지 게릴라로 오인을 해가지고 사살하게 됩니다. 그때 무려 17명의 이라크인들이 죽는데 여기에 또 여론의 그 기름을 부었던 게 그 희생자 중에 어머니 품 안에 갓난아기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여론이 들끓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그때 이제 블랙워터 요원들이 이제 중형도 선고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여론이 계속 들끓으니까 미 정부에서도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2009년에 미 국무부가 이 블랙워터와의 모든 계약을 취소를 합니다. 이 블랙워터를 만든 에릭 프린스도 블랙워터를 팔고 이제 UAE로 가면서 이 블랙워터는 그야말로 사그라들게 되죠. 블랙워터와 함께 또 대표적인 이 PMC가 KBR이라고 해서 켈로그 브라운 앤 루트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제 그 블랙워터처럼 그야말로 총 쏘고 싸우는 전투를 하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이 군수 지원 쪽에 이제 초점을 맡은 그런 회사였어요. 먹고 자고 입는 거 그리고 이 트레일러 등으로 이 수송을 하는 이런 것들을 맡은 게 바로 이 KBR인데요. 사실 밖으로 표시가 많이 안 나면서 실속을 많이 차린 회사가 바로 이 KBR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라크 전에 무려 150억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미국의 자원개발 회사로 유명한 할리버튼사의 이제 자회사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끝으로 우리하고도 좀 연관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소말리아의 그 아덴만이 보면 그 해적들이 활동으로 우리 선박을 포함해서 세계 여러 나라 선박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2008년부터 이 소말리아 해적들의 이제 상선 납치가 급증을 하니까 이 무장 요원들을 상선에 탑승을 시켜서 해적 퇴치 임무를 맡게 됐었는데 그 리비아 내전이 끝난 다음에 나토 해군하고 미의 해군까지 이 해적 퇴치 작전에 투입이 됐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청해 부대도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해적 퇴치 작전에 계속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쪽에 굳이 회사들이 돈을 들여서 이 해적들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이러한 용병을 고용할 필요가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해상 보안 시장은 급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가 길지 않게 용병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용병은 앞으로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다른 형태로 진화해가면서 존재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군생활 얼마나 남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의 정신을 살리는 100g의 무기, 진중문고. 그중 3권을 미리 만나보기 바랍니다. 지구 평화를 위협하는 문제와 해결책을 살펴보는 책, 지구 평화를 향한 탐구. 핵무기 패절에 인생을 걸었던 영국 물리학자 조지프 로트블랙과 제2차 세계대전 속 평화운동에 전력한 평화운동가 이케다 다이사쿠. 두 거장이 나눈 지구 평화 문제의 심도 있는 대화를 풀어낸 책. 인류의 상생을 위해서는 세계 시민의 연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세계적 평화운동가 이케다 다이사쿠와 노벨 평화상 수상자 로트블렛의 대담집. 지구 평화를 향한 탐구입니다. 알람이 울리고 5초. 출근 전 2시간으로 만드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 허겁지겁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일상에 해답이 되어줄 책.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 수년간 4시 30분에 하루를 시작해온 김유진 변호사가 아침형 라이프 스타일을 실천하는 노하우와 새벽 시간 활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매일 저녁 내일이 기다려지는 기적의 모닝 루틴.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입니다. 즐겁게 그림을 감상하며 스스로를 변화시킬 책 그림의 힘. 오랜 기간 미술 치료를 해온 저자는 임상 현장에서 효과가 좋았던 명화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나를 멈추게 한 그림을 통해 현재 심리 상태를 알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명화를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현재의 일상에서 좀 더 행복해질 기회를 얻는 그림의 힘입니다. 국방TV 특강 지식인에서 제10회 장병 강연대회 도전 나도 명강사를 빛낼 최고의 명강사를 찾습니다. 나의 군 복무 이야기를 주제로 PPT를 이용한 강의, 역할극, 뮤지컬 등 다양한 형식으로 발표하면 됩니다. 응모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부는 육군 전 장병과 생도 후보생, 군사학과 학생이며 2부는 해군과 공군, 국직 전 장병으로 단 간부는 2019년 이후 임관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군 공보 정훈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명강사를 꿈꾸는 장병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